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 본부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5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실적 시즌마다 반복되는 실적 쇼크에 대한 경고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적 쇼크가 없었고 기업 실적은 생각보다는 견조한 부분으로 발표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실적이나 경기에 대한 어떤 경고들이 많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판단이 많지만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바텀아웃을 앞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3.9%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는 경기 침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낮은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글로벌 제조업만 봤을 때는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이터들도 이런 점들을 좀 지지해 주는데요. 구글에서 검색량이 얼마나 많아지고 적어지는지 상대 비교를 해서 만드는 구글 트렌드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은 글로벌하게 리세션이라는 검색량이 지난 6, 7월에 고점을 찍은 후 지금은 상당 부분 검색량 자체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검색량이 고점에 이르렀을 때 경기 침체가 중후반부에 이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는 경기 침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전망들이 많지만 그런 전망이 무색하게 벌써 이 선행지수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ECD 선행지수 중에 유럽이나 아시아는 이미 반등을 한 상태고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글로벌 국가들이 반등을 이미 했거나 바닥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아직 반등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올해 여름이나 여름이 오기 전에 바닥을 찍고 올해 가을 가면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에서 이거에 선행하는 신규 주문과 재고의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하락이 멈추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다른 미국 관련된 경기 지표들,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들도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 지수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사이클도 시간이 가면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쯤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관이 NBR인데요. NBR은 미국의 이제 전미 경제 연구소라는 곳인데 거기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NBR이 경기 침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경기 침체에 빠지고 NBR이 경기 침체라고 아직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의 반응이나 채권시장의 반응,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를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들이 저희들은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세 페이지를 할애해서 경기 사이클이 반등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와 OECD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다른 경기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는 빨리 저희가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대체적으로 패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선행지수와 주가는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갑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때때로 아주 자주 주가의 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나면은 이런 주가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지금의 경기 선행지수의 바닥 혹은 미국은 지금 바닥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바닥 국면으로 곧 진입할 것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에 너무 비관적인 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특히 월가를 중심으로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보니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수급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숏배팅이라고 하죠.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S&P 500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숏배팅, 즉 매도 배팅, 하락에 베팅하는 것들이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베팅이 극단적으로 하락의 베팅이 많아졌을 때는 주가의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7년처럼 고점을 정확히 맞춘 경우도 있지만 이걸 경기 사이클과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경기 사이클이 이게 바닥에서 반등할 때, 이 바닥에 있을 때 매도 베팅이 많아지는 거는 좀 더 신뢰가 높은 바닥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시장의 경기 침체라든지 실적 침체 우려가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실적 시즌도 보면은 미국이나 글로벌 국가에서 생각보다는 양호한 실적들이 발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익도 굉장히 많이 후퇴했고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우리 예상치 대비 얼마나 발표가 되느냐 게임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좋았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상치보다도 좋은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화폐 현상으로 설명드렸던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를 보면은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들도 12개월 선행 이익 추정치도 어느 정도 바닥을 그리면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그리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전략에서 아마도 3, 4, 5월이 바닥을 그리는 구간이고 4월부터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까지는 매우 유사한 경로로 EPS 추정치가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 침체의 바닥을 그리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저희들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리 강한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리스크 요인이 있듯이 지금도 일부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씩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리스크 요인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반복적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채금리라는 것입니다. 화폐 현상을 통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것들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업 실적은 우려보단 좋을 것이다. 기업 실적은 분명히 안 좋아지겠지만 시장에서 경고한 것보단 좋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패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보는 데이터들은 실질 경제 데이터죠. 물가를 감안한 경제 데이터인 반면 기업이익은 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데이터가 발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저희가 실적 시즌마다 주식을 사자. 실적 시즌이 끝나면 주식을 오히려 매도하자. 이런 주장을 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출이 좋다 보니까 역대 최고치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매출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Q, 즉 퀀티티, 물량은 수요는 많이 줄었지만 P,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해고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화폐 현상 때문에 이번에는 실업률이 거의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한 거는 이제 국채금리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금리가 오를 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르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상승했다면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정반대다라는 거죠. 국채금리가 꺾여 내려가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반면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는 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국채금리 역축으로 그린 것과 주가가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1대1로 뭐 계속 대응되진 않습니다. 이때는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주가가 옆으로 버텼죠. 근데 결국엔 이게 하락이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국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당분간 지속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 영향들을 결국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루하루,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사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금리가 결국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거죠. 최근에 금리 하락이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주가를 반등세를 약간은 제어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국채금리가 왕이다.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주식이 좋다는 얘기는 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로 전환해서 얘기한다면은 bad is good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good is b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bad 뉴스가 주식시장엔 좋은 뉴스가 되는 게 앞으로 최소한 올해 가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데이터만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고용 데이터,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만은 bad is good이 될 수 없습니다. 되게 어렵고 실업률이 악화되면 그때는 bad is bad로 반응할 가능성이 저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MBR이 아까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뭘 가지고 판단하냐? 정확하게 MBR이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경제학들이 의심하기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면은 MBR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경기 침체로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1966년에서 67년이나 지금과 같이 모든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더라도 실업률이 악화되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만은 악화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급속히 높일 수 있고 이것은 bad is good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이 약화된 시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고용은 언제 약화될까요?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6월 전후 정도면은 아마 고용이 조금씩 약화된 시기가 될 거다. 물론 이게 6월일지 아니면 7, 8월일지 그것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월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것들이 바닥에서 반등하면요. 보통 3개월 정도 시차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장단기 역시 해소되는 시기였고 여기서 2, 3개월 정도를 더 한다면 한 6월, 7월, 6월 정도, 6월 전후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Employment Tren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 데이터에 선행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도 최근 들어서 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디커플링입니다. 연구 실업률이라든지 연구 실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커플링 되면 동조화되면서 실업률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전후 좀 늦으면 7, 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대였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도 실업률이 이 노란색 선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반등할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업률이 오르는 게 어떤 하락장의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서 보셨죠? 워낙 숏포지션이나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이 많이 돈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많다라는 것 그거 하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경기나 이익 사이클이 이미 바닥을 찍고 올해 여름부터는 반등의 기미들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용 데이터가 악화되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움츠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끝이라고 보지 않는 게 이게 보신 바와 같이 EPS죠. EPS 이렇게 바닥 찍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거의 매수 기회를 많이 주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E는 13배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PBR이 0.9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PER이 굉장히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높아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13배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해소하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항상 보면요. 금융장세가 시작되고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이 중간 부분에서 항상 조정이 나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온 시기는 공교롭게도 12개월 포워드 EPS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순간, 반등하고 약 2개월 정도 있다가 주가가 조정 나온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히려 이익이 추정치가 아까 12개월 선행의 이익이 반등한다는 건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 반등하고 나서 보통 한 2개월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이거는 금융정세로 다 반영을 했어. 정말로 근데 이게 진짜로 올라갈까? 이런 구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들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익이 추세적으로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저희들은 이런 조정을 또다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정을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 보조 지표를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바닥에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단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지를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처럼 이 단기 금리 여기 국채 금리 검은색 선이죠. 단기 금리가 하락을 추세적으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랠리를 펼치는 것들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2년물 금리가 4% 초반대에서 하락이 멈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초기에는 아마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단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머지않아 하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베팅인 거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베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주가를 끌어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를 하나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시대하고 저물가 시대를 계속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메커니즘이 전혀 반대이기 때문이죠. 저물가 시대에는 실업률과 주가의 관계를 보면은 정확하게 역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역축이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실업률 상승이 멈추면은 주가가 상승세로 넘어갑니다. 당연하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경기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물가 시대에 가면은 그런 메커니즘이 맞지 않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률이 이건 정해축으로 그린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주가도 실업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반대예요. 인플레 시대와 저물가 시대에 이 실업률을 해석하는 게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 초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가가 조정받은 이후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들은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실업률이 그러면 그런 영향을 주식시장에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럼 우리가 뭘 보면서 주식을 해야겠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국채금리가 왕이다라는 거죠. 국채금리를 보면서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린메이나 여러 가지 공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다만 고용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PE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단기간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시기는 아마도 6월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전망입니다. 네, 주식시장 전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어서 업종에 대해서 연이어 퀀트 애널리스트와 시황 애널리스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저는 이어서 업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엔터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책 표지부터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책은 로코노믹스라는 책이고, 앨런 크루거라고 하는 예전에는 프린스턴 대학 정치경제학과 교수셨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음악 산업에 대해서 이 책을 쓴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로코노믹스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스트리밍이라는 걸 통해서 음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LP나 뭐 CD, 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을 듣던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뭐 음악 관련된 어플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음악을 훨씬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중심의 음악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인들이 외국 출신의 세계적인 스타가 만든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따라서 슈퍼스타의 국적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음악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KB증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화요 라이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는 이 탈세계화 관점에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탈세계화 시대에는 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의외로 오히려 세계화가 되고 있는 산업이라면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엔터 업종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로코노믹스의 로직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코노믹스에서 지적한 거를 우리나라 K-팝에 좀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 차트는 미국 음악 산업의 청취 수단별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전후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스트리밍과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죠. 사실 그 전에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이 음악 산업이 좀 위기를 겪었던 그런 시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음악 산업이 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팝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해외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사례 하면 사실 이제 BTS보다 더 앞선 세대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빌보드 2위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이 강남 스타일이 성공했던 시기와 이 스트리밍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스트리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K-팝이 글로벌하게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드문드문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계속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 배경이 이런 스트리밍의 도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음악의 우리 K-팝 엔터테인먼트의 세계화 또는 수출 산업화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제목만 이렇게 좀 가져와 봤거든요. 2017년에 MIT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남 스타일이 성공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거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 글씨를 좀 작게 적어뒀는데, 결국 이 논문에서 지적한 것은 강남 스타일이 필리핀에서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랑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입니다. 사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 또는 아세안 국가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영국 또는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나 아니면 서구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영어에 훨씬 친숙한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리뷰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것이 과연 미국 시장까지 파급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필리핀이나 영어에 친숙한 국가들에서 영어로 리뷰를 올리게 된다면은 훨씬 파급력이 커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플랫폼이 갖춰지고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이 갖춰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욱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국가들은 사실 이런 영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구가 많은데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까지만 포함한다면은 60%가 넘습니다. 굉장히 젊은 국가에 속하고 이런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가 결국 어디에 소비를 할 것인가? 결국 그들이 특히 좋아하는 산업에 소비를 더 많이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엔터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런 지역들은 GDP 성장 또는 개인 소득이 증가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또는 이 음반 매출입니다. 여기 Y축은 음반 지출을 나타낸 거고요. X축은 국가별 GDP를 나타낸 겁니다. 아무래도 GDP가 높은 국가가 음반 쪽에 더 많이 돈을 쓰겠죠. 거기에 더해서 개인 소득까지 높다면은 음반 쪽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좀 그어뒀는데 이 선에 따라서 이제 GDP와 음반 지출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소득까지 더 높다면은 이런 국가들이 또 왼쪽으로 더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미국이라는 시장은 세계 최대의 음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국가들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국가들은 지금 GDP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저희 KB증권에서도 그래서 제가 1월에 인도 관련해서 자료도 내고 또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런 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또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산업이 커져갈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이런 엔터 산업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 산업이 가진 특징이 결국 이 탈세계화 시대의 세계화에 나설 수 있는 또는 이제 수출 산업화에 가장 최적화된 산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엔터 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이 과자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좀 비슷한 다른 과자를 찾을 수 있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뭐 팬이 계시다면은 블랙핑크 콘서트 예매를 못했다고 해서 다른 콘서트를 갈 거냐?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 산업의 특징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이런 콘서트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월 중순쯤에 있었던 블랙핑크 콘서트입니다. 지난 3월 말쯤에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좀 재밌었던 게 이 인도네시아는 한 달 월급이 한 4,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2,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소득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 콘서트 티켓 가격은 11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월급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거의 100만 원 내외를 주고 콘서트를 가는 정도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콘서트에 가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들이 탈세계화 시대에도 우리가 수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엔터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WTO에서 이제 과거에 이런 개최했던 행사고요. 이 행사는 무관세 모라토리엄, 무관세 모라토리엄이라는 그런 합의였습니다. 1998년부터 WTO가 이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인 내용은 전자적인 거래, 뭐 전송물, 전자적인 전송물, 이제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전자적인 전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와도 동의어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산업,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출을 했을 때 그런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산업이라면은 저는 이런 탈세계화 시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 엔터 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봐주시면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 수출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표시한 일본으로의 수출이 거의 중심이었는데, 저는 이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뭐 여전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만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이 기타 아시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북미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리밍이나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북미 지역이든 또는 이제 기타 아시아 지역이든 수출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탈세계화 시대에 세계화가 되고 있는 산업으로서의 엔터 산업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퀀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이제 실적과 그리고 이제 장기와 단기로 봤을 때 어떤 요소들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들을 골라야 할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일정 부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기 바로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 시즌까지 뭐 업종에 따라서는 뭐 3분기나 4분기까지 감익이 지속되는 업종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시장의 실적을 판단할 때 보는 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EPS는 3, 4월에 이미 바닥을 확인했고 5월과 6월 달에는 올라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EPS의 바닥을 전망하는 근거는, 가장 큰 근거는 이익률입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익률 전망치가 과거 경기 침체, 즉 금융위기나 뭐 팬데믹 이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매출액이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또 하나의 쇼크가 없다면은 이익 전망 하향도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이제 EPS도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EPS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 즉 EPS분의 가격이 되겠죠. 이 밸류에이션이 밴드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가 13배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이 13배 밴드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오르지 않는, 즉 주식에는 굉장히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13배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EPS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반대급부로 밸류에이션도 내려가는 그런 조정이 항상 매번 반복이 됐어서, 과거에 뭐 금융위기 이후나 또는 뭐 2016년 그리고 또 2020년 이 케이스를 봐도 적게는 1배, 많게는 뭐 1.5배 요 정도 밸류에이션 하락은 항상 겪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왼쪽 그림의 12배 밴드를 따라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려볼 수 있는 이 코스피의 경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조정의 트리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의 조정이 나와도 이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밴드 과거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EPS가 올라가기 전에 주어지는 굉장히 좋은 비중 확대의 기회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때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실적 상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그 중심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숫자가 많지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회색으로 칠해드린 에너지, 화학, 비철, 철강, 건설, 상사, 또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익이 감익이지만 그만큼 또 내년도로 갔을 때 증액의 폭도 큰, 즉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그럴수록 앞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EPS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런 업종들, 물론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요소들 이외에 또 같이 볼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투자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는 이미 경기 침체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망 하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캐펙스를 줄였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캐펙스를 많이 늘린 그런 상태입니다. 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를 늘렸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화폐 환상이 불러온 그런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 환상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가 안 좋은 게 인플레이션과 함께하는 그런 시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임금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악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또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네라는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착각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디플레와 함께 하던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던 시기에는 이 명목 매출과 이익률, 즉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 모두가 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자산 규모 대비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즉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이 명목 매출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폐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이 기업들도 투자를 줄여야 될 때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줄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런 캐펙스를 줄이지 않은 게 사실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보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 캐펙스가 높은 종목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니까 정확히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음이 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성장주 또는 가치주가 왔다 갔다 했고 또 업종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이나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업종들이 굉장히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였지만 그 가운데 캐펙스에 열심인 기업들, 즉 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성과를 냈었다라는 점이 결국에 지금까지의 시장에서는 이런 캐펙스 지표가 설명력이 높았다라는 거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하면은 화폐 환상도 거치겠죠. 화폐 환상도 거치겠지만 그럼 오히려 또 캐펙스가 이렇게 늘었던 것만큼 가파르게 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성장주가 이 성장의 희소성을 받아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캐펙스가 줄어들 때 오히려 이렇게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희소 가치도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캐펙스 관련된 그런 모멘텀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캐펙스를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앞으로 회수를 잘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캐펙스를 많이 했었던 화학이라든가 상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IT 부품이라든가 이런 업종들 중에서는 그만큼 또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펙스가 또 어떤 업종에서 모멘텀이 붙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요. 그럼 이제 5월 전략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5월 달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EPS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가깝게는 2016년과 2020년 이렇게 EPS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EPS가 바닥을 찍을 때는 주가를 설명하는 요소, 뭐 팩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주가를 설명하는 요소가 바뀌고요. 그리고 그 바뀐 요소가 한 2달, 3달 정도는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3월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것들이 계속 오르는, 하지만 실적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즉 주가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초과 성과를 내는 게 3월까지의 모습이었는데 4월부터는 그게 약간 달라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성질은 좀 약해지고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성과가 안 좋다가 4월 달에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의 주가 설명력이 강한 그런 요소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2016년과 2020년 그런 EPS가 바닥을 찍는 그런 시기에는 이렇게 주가 설명하는 요소가 바뀌면은 바닥을 탈출할 때도 그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어떤 요소가 주가 설명력이 강했었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긴 했지만 바뀐 게 유지가 됐다라는 점은 매번 공통적으로 관찰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지난달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인 이런 실적 모멘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현재 좀 실적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 엔터주들이 대표적이고요.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상사나 기계 이런 업종들도 꼽아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앞에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엔터 관련 업종을 5월달에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5월달에 또 하나의 관심 업종으로 제시를 드린 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급 논리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본다라는 점인데요. 이 수급이 비어있다라는 것의 뜻이 뭐 누가 샀다 팔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떨어진 그게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급이 비어있고 아니고 즉 거래가 떨어져 있고 또는 거래가 많고 이 상태가 주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시기마다 다릅니다. 뭐 거래가 떨어져 있던 것들이 주가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가 많이 붙은 즉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좋은 때도 있는데 사실 연초 이후로 1, 2월까지는 거래가 많이 비어 있었던 즉 거래가 떨어진 업종들일수록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3, 4월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붙어주는 것들 즉 거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주가가 좋은 모습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계열로 좀 표현을 해드린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여기 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영역과 플러스 영역이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영역은 거래와 수익률의 관계가 거꾸로인 그런 시기를 의미하고요. 플러스인 영역은 정방향인 그런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즉 거래가 적은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에 올라가는 시기면은 이게 마이너스인 거고 거래가 많이 붙은 업종이 수익률 상위에 올라가는 시기면은 이게 플러스 영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지금은 1, 2월 달에는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4월 말 돼서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향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약간 좀 시장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연초에는 순환매, 즉 소외받았던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3, 4월 달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추세 추정하는 전략이 잘 먹혔었고 하지만 4월 말부터는 다시 이게 순환매 영역, 즉 수급적으로 좀 소외된 것들이 아웃퍼폼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색깔로 변해가고 있어서 현재 거래 강도가 많이 줄어든, 즉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소외받고 있는 업종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뭐 미디어 인터넷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은행, 뭐 유통,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많이 소외받은 소프트웨어 업종을 저희가 5월 달에는 관심 업종으로 같이 제시를 드리면서 요약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 그 실적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 뭐 소재나 IT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팩터 로테이션과 이 수급의 변화에 주목해서 뭐 엔터나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을 5월 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KB증권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어서 6월 달에 더 이제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